축덕과 축을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6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하성룡입니다. 네, 친숙한 곳으로 돌아왔죠? 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집에 돌아온 느낌. 지난번은 왠지 갑자기 그 집에 있다가 호텔에서 하루 지낸 거의 느낌이었는데. 스위트룸이던데. 네, 맞아요. 조명 빵빵하고 사람도 많았고. 사람 너무 많았고 뭔가 진짜 스튜디오물 하나 녹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배준호 선수가 와서 특별하게 네. 특설 무대로 했었고, 자, 우리 대표팀은 이제 6월에도 임시 감독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감독은 못 뽑고 있는데 오늘 축구협회에서 문자가 하나 왔죠? 뭐가 왔나요? 마스코트를 뽑았어요. 아, 되게 근데 귀엽게 뽑았다. 마스코트요? 마스코트가. 백호 원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호 앤 프렌즈. 근데 너무 귀여워. 프렌즈를 그래요? 뽑았어요. 너무 귀여워. 근데 마스코트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아, 눈썹이 10시 10분이구나. 앵그리 백호. 약간 승리를 향한 열망을 담아냈나? 감독을 뽑으면 좀 인상이 펴질래나? 마스코트들하고는 협상이 잘 됐나 봐요. 네, 잘 됐나 봐요. 협상이 선저로웠던 것 같죠? 임시 마스코트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부 국내파로. 네. 자, 이제 유럽 리그 이제 다 끝나고 네. 일찍 끝났죠. 마지막까지 아주 짜릿했습니다. 재밌었죠? 그 손흥민 선수는 텐텐을 마무리했고 이강인 선수도 뭐 골과 골로. 도움을 기록했고, 황희찬 선수는 뭐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시즌 잘 보냈죠. 큰 부상 없이 그래도 좀 공백은 있었지만 역대 최고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슈 포커스 2월도 임시 사령탑 김도훈 얼마나 톱 감독 오려고. 자, 김도훈 감독 사실 6월 임시 사령탑은 어느 정도 예견된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네네네. 한 언제 예견됐다면 언제쯤부터 이미 그 마시 감독 끝나고 마시 감독 결렬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나오면서? 차기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정확히 말하면 이순희 카사스 이라크 현 대표팀 감독과의 결렬됐을 때부터 그 얘기가 딱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파리 올림픽 탈락하면서부터 예견된 거 그렇죠. 사실 그렇죠. 왜냐면 파리 올림픽에 올라갈 걸 생각하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마시 감독, 카사스 감독 결렬되더라도 그 귀네슈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힘이 모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성급하게 흘러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김현수 감독은 전혀 아니고요. 내부 의견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기네슈가 원한 거죠. 그렇죠. 4순위가 있었잖아요. 외국인 감독 네. 4명. 4명 이제 또 다 뭐 워낙 보도 많이 됐으니까 1순위가 마쉬 감독, 2순위가 카사스, 3순위가 라즈 전 울버햄튼 감독, 4순위가 기네슈 감독이었는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 4명 카드를 든 이유는 나머지 3순위, 4순위는 이 1, 2순위 협상을 위한 협상용 카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랑 협상할 때 너 말고도 우리 3명 더 있어. 2순위하고도 너 말고도 우리 2명 더 있어. 사실상 협상 의지는 크게 없었다. 협상 그렇죠. 협상 3, 4순위랑은 실질적으로 협상을 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일단 사순위까지 두고 이제 협상에 들어가야 뭔가 우리도 카드가 있는 모양새를 취해야 돼.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예를 들어 벼랑 끝에서 하다 보면 그렇죠. 결국 우리 우리는 불리해지니까.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협상 대상자 2명이다라고 전력강화위원회가 밝혔다. 근데 알다시피 마시가 보도된 상황에서 카사스 감독이랑 이순이 협상을 하는데 이 카사스 감독 입장에서는 나밖에 없네. 그럼 내가 좀 배짱 좀 부려봐야지. 그렇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 4순위는 그렇게 뒀던 거였는데 솔직히 이것도 어떤 본인들 입장에서 3, 4순위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긴 할 텐데 협상을 그렇죠.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그 질문 내용하고 이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1순위 마시 감독은 정혜성 위원장이 일단 화상 면접을 여러 명 해서 4명을 추렸잖아요. 추린 다음에 유럽에 직접 가서 마시 감독을 다 만났습니다. 마시 감독을 만났는데 그 강하위는 1순위 마시 감독은 무조건 이 사람하고 해야 된다.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마시 감독이 거의 제가 이 얘기 자세히 들었는데 4시간 반 동안 면접을 했어요. 4시간 반이나? 길다. 4시간 반 동안 면접을 했는데 마시 감독이 엄청나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국 지도를 갖고 와서
천안축구센터는 어디에 열릴 예정이고 K리그 팀들이 이렇게 지도에 어디에 분포돼 있고 한국 축구 선수들 리스트를 쫙 뽑아서 이 선수들을 어떻게 이강인과 손흥민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며 한국은 지금 평균 연령이 너무 높아서 돈을 더 줬어야 되네. 그래, 돈을 더 줬으면 됐는데. 유소년을 키워야지. 예를 들어 중동에서 앞으로 대회가 많이 열릴 텐데 중동 날씨에 적응하려면 체력이 중요한 것 중요하다. 때문에 뭐 어린 나이 선수들 키워야 된다. 이런 장기적인 플랜까지 다 짜오고 마시 감독이 정말 많이 준비를 해와서 전력 강화 위원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그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우리의 예산은 이 정도다 아웃라인을 제시했고 마시 감독도 나의 아웃라인 이 정도다 레인지가 이 정도다라고 제시해서 이 정도면 협상 가능하겠다 싶었기 때문에 1순위로 올려둔 겁니다. 금액 협상이 아예 협상은 아니고 금액에 대한 조건 교환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까 아웃라인이 금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금액 만약에 그 금액 차이가 너무 크면 1순위로 둘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 그러면 영입할 수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돼? 근데 이제 협상 프로세스 가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김판곤 위원장 시절에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선발 리스트, 그 감독 선임 리스트를 뽑고 면접을 진행하고 협상까지 원회의로 한 번에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한 사람과 면접관 간의 어느 정도 면접을 통해서 라포가 형성된 거죠.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좀 대화가 이제 진전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 전력강화위원회는 2021년에 KFA 정관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좀 그런 게 전력강화위원회의 힘이 막강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정관을 바꾼 거예요. 뭐냐면은 전력강화위원회는 자문기구인 거예요. 감독 선임을 위한 조언과 자문을 해주는 기구로 바꿔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협상에는 아예 배제되는 상태예요. 협상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협상은 실질적으로 축구협회 수뇌부가 하는 거예요.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고. 그럼 면접은 전력강화위원회가 다 해놓고 다 해놓고 이제 금액이라든가 조건 협상은 전력강화위원회는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위에 수뇌부가 진짜 해요. 협회가 너무 잘못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 수뇌부에서 협상을 하는데 이번에 마시 감독이 협상 과정이 실질적으로 거의 2주 넘게 걸렸어요. 꽤 걸렸죠. 마시 감독과 면접 본 이후 결렬 과정까지 거의 3주 이상이 걸렸고요. 협상 실제 시작된 건 시작돼서 이어진 건 열흘에서 2주 가까이 됐는데 협상 결렬된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돈이죠. 어느 정도 연봉에 대해서 제시한 연봉에 대해서는 만족을 했는데 그게 새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차이가 났던 거예요. 세전이냐 세우냐로. 아, 진짜.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마시 감독은 새 후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텍스프리. 그치. 세후라고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이제 구단이나 협회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네, 근데, 내주잖아요. 네. 세금으로 하죠 해주죠. 보통. 근데 이렇게 특히 외국인하고 할 때 차이가 있었고 특히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상주 문제가 걸려 있는 게 뭐냐면은 상주가 단순히 그냥 한국에 머물면서 K리그 선수들을 많이 보고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안다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면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세금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183일 이상 거주하면은 세금이 40% 이상으로 올라가요. 40 몇 %까지 올라가요. 183일 외국- 이상 거주하면 그렇죠.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은 외국인도 한국에 내야 될 세금이 40 몇 %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한국에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거의 50% 가까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83일 이내면은 원청지수 22%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문제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마시 감독은 처음에는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었는데 약간 이런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은 되겠다. 이제 상주가 아니라 조금 183일 이내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액 차이니까 183일 이내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상주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간극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 거에 차이에서 그리고 금액 축구협회가 돈이 없는 건 저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천안센터 때문에 300억을 대출받고 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마시 감독이 정말 1순위라고 생각했다면은 정몽규 회장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사제 출연할 가능성도 있다. 정말 괜찮은 감독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베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협회 수뇌부의 생각은 달랐다. 이건 베팅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고요. 이 금액 차이로 인한 거였으면 수뇌부라고 하면 어차피 정몽규 회장이잖아요. 최종 결정. 정몽규 회장이 협상에 지금 나서진 않는데 최고는 보고받고 결정을 하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 행정 쪽에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마시 감독 협상 과정에서 마시 감독이 제가 듣기로는 약간 좀 한국 축구 협회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이게 클린스만 효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금액과 어떤 대표팀 운영 철학 이외에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라든가 뭐 인성 뭐 이런 것까지 면접을 한번 다시 떠보게 되는 느낌인 거예요. 마시 감독 입장에서. 그러면 기분이 다른 상하죠. 또 하니까 이게 여기랑 실컷 4시간만 했는데 그렇죠. 또 갑자기 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그러니까. 협회에서 요구했던 조건들이 금액과 이런 거 이외에 너무 여러 가지 도덕적인 뭐 이런 모습들을 해야 임원 한다. 면접을 그러니까 한번 이모면 한번 더 보는 그런 식으로 명단 너무 까야 되겠는데요? 수뇌부 그런 그거는 완전히 왜냐면 4시간 반 동안 그 감독은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사실. 애정 보여주고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라포가 형성된 강화위원들이 이 협상 과정에 했다면은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조금 어떻게 조율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배제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혜성 전략강화위원장이 들었던 얘기는 협상 결렬됐다라는 소식만 들은 거예요. 협상 과정 전혀 모르고. 근데 이거 뭐 정혜선 위원장님 입장에서도 좀 많이 당황해. 난처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협회 수뇌부에 마시 감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 뭐 그럼 협회 수뇌부에서는 마음에 드시는 감독님이 또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 모르는 클린스만. 거죠. 아 정말로 또 나와 그 이름. 자 그리고 그렇구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마시 감독이 1순위가 한국이었고 캐나다가 2순위였다라고 얘기한 이유를 부연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렇다면 그러네요. 캐나다 역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협회입니다. 지금 50억, 100억 이상 적자가 나는 데인데 캐나다에서도 마시 감독의 연봉을 위해서 여기는 묘수를 꺼내드립니다. 펀딩을 했죠. 여기 CEO가 블루 케빈이라는 CEO인데 여기는 그 CEO가 정말 전문 행정가예요. 이 사람은 예전에 보니까 스포츠 행정가. 스포츠 행정가 어디 골프 협회에도 있었고 이렇게 네. 협회를 돌아다니면서 행정을 전문으로 그러니까 스포츠 하는 사람이에요. 단체들을 많이 이끌어서 네. 일단 돈을 끌어모으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부 업체에서 돈을 펀딩을 받은 거죠. 그 외부 업체가 뭐냐면은 메이저리그 사커의 캐나다 팀이 3팀이 있습니다. 그 3팀의 오너 기업이 있잖아요. 오너 기업들이 거기서부터 펀딩을 받아서 금액 모자라는 연봉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참 이게 너무 다르네 우리나라하고. 열받는데 갑자기. 그래서 저는 갑자기 약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마시 감독이 캐나다가 1순위였다면은 저는 이거 2, 3주까지 안 가요. 캐나다가 1순위였다면은 KFA의 마음 상했으면은 바로 그냥 바로 원래 협상이라는 게 정말 길어봐야 일주일이에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얼마 전에 이영표 해설위원이 나와서 그 마시 감독은 캐나다가 1순위였고 우리나라는 협상 카드를 이용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금액 문제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했죠. 같다. 제가 취재한 바로 다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들으니까 더 아쉽네요. 단독인데, 이거? 단독이네. 뭐 많이 보도된 내용도 있고요. 네, 제가 들은 내용도 있고 하고 이건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자, 그래서 2순위로 넘어갑니다. 2순위는 이제 카사스 이라크 감독인데 이라크 감독의 단점 중에 그 2순위의 단점 중에 하나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라크 축구협회와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라크 축구협회 위약금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약금이 크지가 않아요. 10억 이하예요. 10억 이하고 이 감독이 몸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라크 감독이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때 감독들 연봉 순위 쫙 나왔을 때 보니까 한 10억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위약금까지 해서 4년 예를 들어 3, 4년 계약한다라고 하면은 딴 감독 20명, 30명 줘서 데려올 돈보다 적게 해서 이 감독을 영입할 수 있는데 일단 이 감독 역시 협상 과정에서 약간 축구협회가 좀 질기게 들어갔나 봐요. 약간 뭐 인성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축구협회 직원 뽑나? 자체 그런 거였고 이라크 축구협회의 반대가 좀 심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솔직히 카사스 감독에 대한 미련은 저는 1도 없는데 일단 마시 감독 놓친 건 너무 아까워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얼마나 저는 이제 마시 감독이 캐나다를 1순위로 두고 이제 우리 어차피 올 마음이 없었나 보다. 그 정도 돈에 그냥 가는 거 보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뭔가 진짜 그 2, 3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진짜 좁혀지지 않았나 보네. 취재와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한 거지만 협상을 3주 동안 끌고 갔다는 거는 이 협상용 카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저는 확실히 들고요. 그렇게 해서 2순위까지 이게 협상이 결렬됩니다. 결렬되니까 이게 뭐냐면은 협상하다가 결렬되면은 전력강화위에 알려요. 자, 다음 순위 자료 좀 주세요.
아니 왜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강화위원회가 결렬했다는 게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 누가 그렇게 기업 일을 해? 운영하면 망할 텐데 네. 근데 어. 망조가 들긴 했죠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순위, 4순위로 가는데 전력강화위원회 생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3순위, 4순위는 그냥 협상을 실질적으로 이어갈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임시 감독으로 일단은 시간을 벌자 해놓고 3, 4순위에 들었던 감독을 포함해 새로운 감독 리스트를 원점에서 이제 다 짜기로 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유럽 리그가 이제 거의 다 끝났죠. 끝난 데도 있고 진행되는 데 있고 6월 달에 유로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가 열립니다. 그 대회가 끝나면 계약 종료되는 감독들이 워낙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9월 A매치 기간 전에 이제 선임을 하겠다. 원점 재검토를 하겠는데 국내판 아니고 외국인 감독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상입니다. 그때는 근데 그때도 이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감독님이 올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로 이건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게 그럼 3순위, 4순위 감독은 왜 카드로만 사용한 건 거지? 그러니까 라즈 감독 같은 경우엔 그래도 황희찬도 이렇게 지도한 경험도 있고 프리미어리그 경력도 있고 김혜주 감독은 뭐 나이가 많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축구에 대한 애정도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좀 더 진전할 여지가 없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여러 후보들 중에서 뽑혔잖아요. 네. 이렇게 뽑혔지만 이 3순위, 4순위 감독들에게 한국 축구를 맡기기에는 약간 철학적인 이런 게 안 맞는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두 명으로만 갈 수 그러니까 3, 없으니까. 4순위를 갈 바에는 기다리겠다는 거죠. 더 좋은 기다렸다는 게 더 이제 낫다. 풀이 넓어지니까. 기다려야 되는 시기는 맞죠 사실. 마시 감독 딱 끝나면서부터 맞아요. 이제 일단은 기다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프로세스 좀 문제가 있어 마시 보이는데. 감독을 문제가 아주 놓치는 과정은 좀 심각하네요. 네. 이용표 해설위원이 그 KBS 라디오에 나와서 뭐 클럽 수준 아주 엄청난 놀랄만한 파격적인 감독을 영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요? 클럽 감독님? 얘기도 클럽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있나요? 저는 이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혜성 위원장이 외국인 감독 4순위까지 밝힌 다음에 이게 그때 공식 발표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플러스 알파 2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2명은 좀 뒤늦게 들어온 거예요. 뒤늦게 그쪽에서 먼저 컨택을 했든 이쪽에 컨택을 했든 면접 과정이 없이 뒤늦게 가능성 있는 감독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좀 이렇게 파격적인. 그 중에 한 명은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아니에요? 혹시 지금 그건 그 두 명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감독을 맡고 있는지 그건 몰라요, 안 되기 그죠? 때문에 혹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원점 재검토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감독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있고 이제 계약이 끝날 가능성이 있고 뭐 이 얘기에 덧붙여서 뭐 손흥민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 뭐 요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덧붙여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또 나름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죠. 뭐 무리뉴 오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뭐 누누 감독 오는 거 아니냐, 뭐 돈이 이런 있냐고요. 얘기. 포체티노가 오늘 첼시와 계약해지 않던데. 포체티노 그 정도 급의 감독이 오면 좀 인정이죠. 인정이죠. 예, 6월까지 기다려야죠. 맛이 놓친 거 인정. 예. 금액을 맞출 수 없겠죠. 금액이 그쵸. 아무것도 안 예, 되는데. 마시도 못 잡는데. 지금 20억 30억도 못 주는 거죠 지금. 지금 마시 최고 감독에게 금액이 제시했던 나오는데. 금액이 25억인가요? 마시 금액에 제시했던 감독이 한 250만 달러 정도로 기억합니다. 30억 정도. 35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러면은 안 되죠. 클롭 감독이 한 200억 받지 않나요? 한 200억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우디 만치니 감독이 400억이잖아요. 그 세전 세우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183일이면 딱 절반인데 1년에 절반 정도 한국에 머물면 상주를 인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축구 팬들 입장에서 계속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있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죠. 해외도 나와서 경기도 평가도 그리고 하고 약간 하니까 실질적으로 벤투 감독 정도는 이제 굉장히 오래 있긴 했지만 그 정도 급까지의 상주를 바라진 않잖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 크리스마 감독 상주 논란 있을 때부터 저는 이거는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라는 건 문제지 상주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주라는 그 개념이 1년 내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뭐 밥 차려 먹고 일단 애들 학원 다니고. K리그를 자주 봐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그 그쵸. K리그 시즌에는 주로 한국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겠죠.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 그냥 A매치 없었잖아요. A매치 있을 때만 달랑달랑 네. 왔다가 휴가 온 느낌이었잖아요. 그런- 한국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면 되는 거지. 뭐 굳이 한국에 꼭 있어야 된다. 상주 상무도 없어진 상황에서 좋았어, 좋았어.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어머머머머. 김천 상무. 네. 좋아 상주 상무. 네, 좋아요. 아 근데 네, 다음에는 상주도 꼭 없었는데 상주를 왜 하냐? 그래서 김동훈 감독이 임시 감독을 맡게 됐죠. 김도훈 감독 뭐 6월이 이제 싱가포르하고 어디죠? 또 하나가 중국. 싱가포르 원정, 중국. 돌아와서 중국과 홈. 아 근데 이 임시 감독 선정하는 것도 그 프로세스로 그 프로세스로 아니요, 임시 감독은 저기 전력강화위원회가 거의 고르고 이제 거의 전문교 회장한테 보고해서 오케이 하면 바로 되는 상황이죠. 아 전문교 회장 진짜 근데 진짜 좀 짜증. 이번 집행위원회 됐죠. 네. 집행위원 됐고 AFC. AFC. 그거는 사실상 몇 개월 전부터 이미 결정돼 있던 결정돼 있는 거였고요. 거죠. 네. 아 근데 너무 답답하고 짜증 날라 그래요. 이거 자꾸 듣다 보니까. 이 4선을 주시은의 위한 분노. 거죠. 집행위원 된 거는 4선을 위한 포석으로 딱 봐야 되는 거고요. 아니 감독 선임을 지금 이렇게 자기가 하면 사선에 서 있는 건 어떡해. 모르나 지금? 모르죠. 좋았어. 상주도 없는데 괜찮아 상주. 어. 아 김동원 감독이 이번에 싱가포르 원정 가서 우리가 보니까 싱가포르 원정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조이를 확보해서 뭐 그런 당연히 진출의 문제 진출의 문제는 전혀 진출의 문제를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이제 6월에 임시사령 다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는데 있는데 그 이 과정이 영 너무 떨떠름하고 걸. 답답하네요. 네. 요즘에 진짜 거의 뭐 8, 90년대 조직도 아니고. 근데 저 그래서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현업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인문계 지금은 이제 인문계 졸업자들이 취업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땐 그러지 않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공대생들이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일은 공대생이 하고 돈은 인문계생이 번다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CEO는 인문계 사람들이 CEO는 한다. 인문계가 뭐 한다 해서 이제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연구 개발은 공대생들이 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다 바뀌었죠 지금. 그렇죠. 뭐 그건 자연스럽게 IT 기업 바뀌는- 회장들만 생각해도 일단 대표들이. 현업을 아는 사람이 위에서 수뇌부로 올라가서 네, 그쵸. 경영을 해야 잘 되죠. 그 조직이 성공하는 조직이 되는 건데 지금 현업을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답답한 일이네요. 근데 현업을 알려고 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답답합니다. 네. 그런 프로세스로. 하여튼 자기 감독이라 좀 잘 뽑았으면 좋겠고요. 자기 감독을 잘 뽑는다고 해도 정몽규 회장은 사선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사선을 넘나들고 있네요. 자 해외 축구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야 정말 그 집념의 도움. 어떻게든 텐트는 만들겠다. 아 토트넘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도움 한 3개는 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그 경기에서만 메디슨이 놓친 것도 좀 있어. 메이슨, 존슨 다 놓치고 그 전 경기도 정말 아까운 게 많았는데 손흥민이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안 네. 되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의지로 케인 만들었다. 케인이 있었으면 다 받아. 네. 벌써 도만 10개 했을 거예요. 케인의 공백이 거기서 느껴지더라고요. 손흥민의 도움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도움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17골에 10도움을 마지막 경기에서 10도움을 채운 건데 이게 7경기 만에 도움을 올린 거예요. 도움을 한 건데 그 7경기뿐만 아니라 올 시즌 전체를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패싱력이 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고 완전 많이 느껴지거든요. 탄성을 자아내죠.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도움 10개에 그쳤다는 게 저는 되게 아쉬운데 이 통계를 좀 갖고 왔어요. 통계를 보면은 일단 손흥민 선수가 도움 10개로 공동 3위. 프리미어리그 진출로 공동 도움 순위 최고입니다. 최고 위에 높이 올라왔어요. 10개가? 10개가 최단 아니잖아요. 최단 아닌데 개인 최단 아니잖아요. 개인 최단 아닌데 순위로는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보면은 해리 케인도 없는 상황에서 도움 10개를 했는데 그 골 기대값뿐만 아니라 도움 기대값도 있습니다. XA라고 해서 몇 개? 도움 기대값이 손흥민이 13.34개. 13.34. 근데 기대값보다 3.3개 정도를 못한 거죠. 근데 도움 왕이 와킨스가 13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거 그 놓친 것만 다 받았어도. 와킨스는 도움 기대값이 7.75개입니다. 뭐야?
와킨스가 7.75 어디죠 소속이? 빌라. 빌라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와킨스는 7.75개보다 거의 뭐 5개 이상을 더 동료들이 해줬다는 거죠. 네. 이게 기대값이 뭐냐면은 어시스트 이거는 완벽하게 동료가 넣어줄 기회다라고 하면은 기대값이 높아지잖아요. 1에 아스톤 빌라가 올해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료들이 어시스트 기대값이 낮았다는 거는 그 되게 골 못 넣을 기회인데 동료들이 넣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거의 2배네요. 7점 네. 몇 개에서 근데 그렇죠. 손흥민은 반대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손흥민 선수가 도움 20개까지 할 수 있었던 건데. 할 수 있었죠. 그렇죠. 받아도 해리케인이 있었으면 15개 네. 넘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 기대값이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전체 1위였습니다. 득점 기대값 아니 도움 기대값. 기대값으로. 네. 그렇구나. 얼마나 놓친 거야. 아쉽다. 도움 기대값 왕.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제일 많이 놓친 게 확실히 이제 존슨 같고요. 마지막 최종전에서도 거의 한 2개 정도 놓쳤죠. 메이슨도 그렇죠. 한 2개 정도 존슨. 놓치고. 왜 그랬니 존슨? 그러면서 존슨도 근데 도움을 10개나 기록했어요. 손흥민과 공동 3위입니다. 경쟁하나? 경쟁심이 있었나? 내가 도움을 하게 해줄 수 없어. 그 존슨의 그 도움 기대값은 그래서 골을 포기하고 도움을. 존슨의 도움 기대값은 7.64개. 더 많이 했네. 기대값보다 2.5개를 더해요. 네. 손흥민 선수가 낮죠. 예. 예. 손흥민이 좀 넣어줘서 그런가요? 존슨의 도움을 받아서. 몇 개를 도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손흥민이 골 기대값이 워낙 낮은 선수니까 어려운 걸 많이 넣는 선수니까 가능성이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확실히 그 아까 뭐 도움 뭐 패싱 능력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 쿨루세스키 골 그 장면은 아니지만 그 누구의 골이었죠? 페드로 포로의 골이었나요? 그 아웃 프론트 그거는 패스로 클루세스키의 세 번째 골. 그쵸. 그 골도 그 골 리플레이 상황 계속 보여주는데 그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부터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었으니까 거기서. 바깥발로 팍 밀어주고 아 그거 좀- 메디슨이 받고 그 다음에 클루세스키가 마무리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골 포로의 골 역시 손흥민이 왼쪽 돌파로 한 명을 제치고 들어가서 올려준 그것도 아주 거가 정말 뭐 조금 대단해. 세 골에 다 관여했죠. 그렇죠. 그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 경기에서 최근 들어 한두 달 들어서 최고의 폼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의 부상 이후 최전방으로 가면서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상대 팀들이 손흥민의 최전방 섰을 때에 상대 방어 전술로 막판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간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비 때 5백으로 전환하는 팀들이 많았거든요. 손흥민이 그래서 최전방에서 고립된 케이스가 최근에 한 10경기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후반에 예를 들어 왼쪽으로 가면은 활약이 좋아지고 했던 거였는데 이번 경기는 아예 파격적인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클루세스키 전문 윙어를 아예 최전방 공격수로 포스텍 감독이 박아두고 손흥민을 왼쪽으로 두면서 두 명의 장점이 동시에 살아나는 경기. 왜 이제서야 이걸 했을까? 마지막에 늦었어. 경기에 마지막에. 거의 자유롭게 날아다녔어요 왼쪽에서. 정말 활약이 좋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참 그 매 시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대단한 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게 맞아요.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돌파밖에 없다. 밖에 스피드 하나로 이제 그 승부를 보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토트넘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의 킥을 갖추게 됐죠 거기에. 네. 예. 킥 능력이 완전히 좋아졌고 이제는 이제 패스의 길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강인 선수에게 볼만한 패스들이 많이 나오기 그러니까요.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공간 열어주는 이런 네. 거는 예전 같으면 잡았으면 뛰었어요 그거. 무조건 뛰었겠죠 측면으로. 근데 지금은 뛰지 않고 패스. 다른 선수 더 앞에 있는 선수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 오래 뛸 수 있겠다. 손흥민 저런 식으로 축구를 하면. 축구 쉽게.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아는 거죠. 이 나이도 30이 넘어가고 하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달리기만 하는 축구를 할 수는 없다. 하면서 점점 그 스스로 이렇게 진화시키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네. 이제 도움왕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아요. 도움왕. 가능하죠. 할만하죠.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최전방이 확실한 애가 좀 있어야죠. 받아주는 사람이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완벽하게 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완전 떠나게 해주는. 이번에 떠나도 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이강인 도움 맞죠? 이강인 도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강인 도움 어디서 했지? 순간 이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 정도 득점 도움 기대값은 한 0.1 정도. 그러니까. 0.1도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도움 기대값 왕을 했으니까 이제 도움 왕을 왕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하는 게 최전방 공격수를 좀 제대로 좀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히샬리송 판단 얘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손톱
손톱이 좋다만 이 얘기했었는데 손톱보다는 이런 식의 능력을 활용하는 게 팀한테 더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공격형 미드필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렇죠. 그죠? 네. 저렇게 패스 줄기가 좋으면 시설에서 뭐 자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리버풀 감독하고 리버풀하고 참 인연이 많아요. 마지막 또 리버풀 클럽 감독하고 또 포옹하면서 뭐 기소만 하더라고요. 네. 황희찬 선수가 리버풀전은 또 좋은 기억이 또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다이크 제끼고 예. 챔피언스리그였죠. 잊을 수 없는 그 장면. 그때 그 장면. 황희찬 선수에게 올 시즌은 딱 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리안 가이.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이름을 까먹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코리안 가이가 이제 별명되는데 본인도 어제 귀국하는 기자회견에서 되게 만족스러운 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유명한 감독이 자기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펩 감독과 클롭 감독에게 인정을 받은 선수라는 것 자체가 프리미어리그 자체에서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죠 이번에. 그렇죠. 지금 두 자릿수 공격 골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네. 톱 클래스라는 얘기니까. 황희찬 선수가 리그에서 12골로 울버햄튼 팀 내 득점 공동 1위예요. 쿠냐 선수랑 손흥민 토트넘 득점 1위, 황희찬 울버햄튼 득점 1위. 한국 선수 2명이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에서 득점 1위. 팀 내 득점 1위를 한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국 축구 왜 이러냐? 빨리 올림픽을 못 가는 시대에 또 살고 있잖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임시 시대죠. 예. 네, 맞아요. 그리고 가장 큰 소득은 어제 인터뷰에서도 밝혔는데 올 시즌 황희찬 선수가 꼽은 큰 소득은 부상이 한 번뿐이었다는 거. 그 한 번뿐이라는 근데 게 좀 아쉬웠던 게 정말 좋았을 때 정말 그 초반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쳤다는 게 좀 그렇죠. 아쉽긴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한 번이라고 얘기한 거는 약간 장기 결장을 얘기하는 건데 올 시즌 그 부상자 리스트 제가 황희찬 선수 살펴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3번 정도예요. 근데 나머지 2번은 다 일주일 내에 돌아온 작은 부상이었던 거고 장기 부상이 그때 이제 다리 부상으로 했던 건데 지난 시즌 보니까 지난 시즌에 4번 다쳤더라고요. 지난 시즌은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네. 다쳤던 것 맞아요. 같아요. 거의. 나오면 또 다치고 들어가고 나오면 한 두세 경기 하다 그렇죠. 다치고. 그래서 건강한 코리안 가이는 월클까지 갈 수 있다. 건강하자. 그래서 마인드가 긍정적인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그 부상 한 번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오히려 소득을 그걸로 꼽으니까 네. 황희찬 선수 원형적 사고 몸 이런 관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는 선수거든요. 럭키 비키잖아. 예. 식단 관리에 나트륨은 거의 없잖아요. 식단 관리도 잘하고 자기 관리 진짜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에 진짜 돈을 아끼지 않는 네. 선수인데 심지어 집에 그거 그 있잖아요. 맞아요. 저온 치료기라고 해야 되나? 잘못하면 동상 맞아 동상 맞아. 조심해야 돼요. 동생은 없죠. 동생 없고 누나가 있죠. 동상도 없어야 돼요. 네, 없어야 돼요. 그 황희찬 선수가 또 저도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지만 이 선수 대단한 게 발전하는 게 보이잖아요, 매 시즌. 그죠? 그러니까 맞아. 이 선수는 결정력 부족하다 그랬는데. 진짜 달리기밖에 없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마무리도 정말 아쉬웠었잖아요 옛날엔. 맞아. 그러니까 일단 슈팅에 망설임이 많은 스타일. 그렇죠. 접기 좋아하고. 근데 올 시즌에는 이제 그런 한계를 약간 넘어선 느낌. 그러면서 이제 득점력이 폭발. 오히려 접기의 도사가 된 느낌도 맞아, 있어요. 진짜 잘 접고 접어. 쏘는 것까지 되는. 네. 그러니까 접고 쏠 때 그게 골대 위로 뜨던 게 이제 골대 그렇죠. 안쪽으로 유효슛으로 간다. 어. 네, 그렇게 지나간 거죠. 황희찬 선수도 이제 손흥민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희찬이 앞으로 가야 할 길, 둘이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손흥민의 길, 그러니까 손흥민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번에 이제 패스를 좀 키우면 되겠네요. 패스도 많이 좋아졌죠. 그럼요. 패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많이 이제 팀에서 존재감을 이제 확실히 딱 자리를 네. 잡은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에서 존재감을 보여줬죠. 네, 올 시즌 리그 3골에 도움 4개. 시즌 전체로 보면은 5골에 도움 5개. 첫 시즌 치고는 뭐 괜찮죠. 괜찮은 건데 이강인 선수가 시즌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선수 확실한 파리 생제르맹 주전 선수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선발로 출전도 좀 많이 했었고 초반에. 그렇죠.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아시안컵 공백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선수의 입지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 게 아무래도 멘탈도 좀 흔들렸을 테고. 네. 네. 그 이날 최종전 같은 경우도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26일 날 FA컵 결승을 앞두고 있어서 이 최종전은 사실상 의미 없는 경기였거든요. 원정 경기고 그래서 주전들을 많이 뺐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풀타임으로 활약했습니다. 물론 활약은 좋았죠. 네. 골과 도움 한 개씩 기록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에 풀타임을 뛰었다라는 것은 FA컵 결승전에 아무래도 조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선발은 높겠다. 아니다. 그래서 확실한 주전 입지는 좀 흔들렸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반 출발할 때보다는 네. 때는 뭐 선발로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주춤한 동해안 희비 갈린 수원 K리그 리뷰 뭐 제목이 그냥이네. 그래도 나름 이제 그 선두권을 달리고 있던 포항과 울산이 나란히 패배했고 힘이 갈린 수원은 이제 수원 FC 이기고 수원 삼성이 이제 또 뭐 이브 리그까지 연결을 시키니까. 예. 억지가 좀 있죠.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부 리그 수원 삼성이 어제 이제 아산한테 1대0으로 극장골 얻어맞고 져서 4연패에 빠져서 5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선두였던 네. 팀이 5위까지 추락했는데 단숨에 내려갔네. 지금 요새 수원 서포터스가 원정석을 거의 계속 다 매진시키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걸게 걸린 게 염기훈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걸게도 많이 걸리고 어제 구단 버스까지 맞고 네, 약간 염기훈 감독이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 됐죠. 네. 참. 수원 삼성 그럼 안 되는데. 수원 삼성도 약간 운영이 축구협회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거기요? 수뇌부의 입김이 거기는 제 생각에는 이런 말이 좀 더 심해요. 이거보다 더 거기는 심하고요? 좀 오랫동안 그러면 축구협회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수원 삼성을? 거기는 오래전부터 프런트에 이제 어떤 파벌이 좀 심해. 그러니까 기존 삼성 그 프런트와 제일기획에서 온 프런트 간의 파벌 싸움이 좀 오래전부터 좀 심했기 때문에. 아니 예. 그러니까 네. 하여간 일단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고래 구단에 싸움에 맨날 보면. 새우등 터진다니까. 그 정말로 염기훈 감독도 좀 안타깝네. 섣불리 감독을 맡았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아무런 감독 커리어가 없는 그 가장 중요한 시점에 바로 뭐 한 시점 안에 승격을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데, 너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키워야 되는 감독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황선홍 감독. 네,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제 키우기는커녕 지금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알도 깨지도 못했는데. 이제 막 알이 금 가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이미 깨버린 거죠. 그래서 잘하라 하고 있으니 이게 떡잎부터 잘라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큰 오점으로 남기 때문에 하여튼 화이팅! 이부 리그는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수원 삼성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군요. 지금 네. 네. 희비 갈린 수원 맞네요. 네. 많이 갈렸네요. 많이 갈렸죠. 자 서울 경기부터 가야 되는데 왜 인천을 앞에 놔뒀어요? 요 날짜별로 정리하니까.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서울이요? 아니, 서울을 좀 가리고 싶었던 건가요? 뭐 놀러가 있는 동안에 저 있더라고요. 일단 링가드 복귀하는 경기라서 관중도 굉장히 많았고 네. 세부 관중은 그래도 서울 홈 경기는 늘 많으니까. 참 근데 이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실점 내용이 너무 안 좋았죠. 네. 김기동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이날 첫 골은 자책골이었고 최준 선수의 자책골이었고 두 번째 골은 백종원 골키퍼의 완벽한 실수로 이날 그러니까 두 개 다 자책골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1년에 한두 번 보는 걸 한 경기에 나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김기동 감독이. 예. 거기서 백종원 골키퍼가 볼터치가 길었잖아요. 너무 거기서. 볼터치가 길었는데 그런 실수를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 직전 경기를 직전 경기 보시면은 때문에? 인천 물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니까. 백종원 골키퍼가. 그게 있었구나. 그래서 경기 전에 김기동 감독이 취재진과 인터뷰할 때 이 얘기했어요. 심리적으로 좀 백준범이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백종범 선수 지금 서울 골키퍼를 계속 1번 골키퍼 하다가 안 되고 2번 골키퍼 하다가 안 되고 3번 골키퍼 3번까지 백종범까지 와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백종범 골키퍼가 그런 사건 이후로 조금 흔들리면서 이날 경기에서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조금 이제 서울에 더 치명적인 결과인 거죠. 참 그렇게 하죠. 직전에 근데 너무 두 골 다 그랬었어. 안 먹을 수 있는 걸 먹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서울 팬들은 백준범 골키퍼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날뿐만 아니라 그쵸. 제재금 700만 원 나온 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컸죠. 네.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라이벌 구단들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상대 서포터를 향해서 환호하고 뭐 세레모니하고 했던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저도 전에 예를 이제 들어서 관중을 향해 뭐 욕설을 한다거나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환호한 그 네. 정도도 못 하나요? 예전에 뭐 오영규 뭐 특히 뭐 뭐야 그렇죠. 오영규 슈퍼매치 선수가- 때 오영규 선수가 했던 것도 있고 반대로 뭐 나상원 선수가 이제 그렇죠. 수원을 상대로 했던 그렇죠. 것도 있고 상대 최근은 세레머니 좀 따라하기도 센 하고 뭐 네. 사실 그게 이제 스포츠의 경기의 한 일부분인데 그거를 그거에 징계를 대해서 하는 것도 물병이 없고. 날아온 게 문제지 네. 그 세리머니가 문제라고 그렇죠. 하긴 왜 이렇게 조금 어렵잖아요. 세게? 이거는 그 백종원 선수가 상대를 자극했다라고 해서 이 제재를 받았는데 이날 상벌이가 초반 공개 스케치 공개될 때 위원장의 멘트가 좀 더 이게 논란이 됐죠. 지금 그게 뭐 좀 논란이 되고 뭐였죠? 있다고 뭐였냐면 하더라고. 백종원 백종범이 어디 선수가 있어? 상벌이에 약간.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건 연맹의 디그니티를 무시하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디그니 말도 어렵게. 그러니까 위험. 네. 아니, 실제 그 디그니티라고 하신 거. 그렇게 아니 했던 걸로 제가 연맹이 선수 위에 군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맹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하고 선수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건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그 컨텐츠 내용에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이 상벌 위원장의 멘트였는데 권위식이 완전 이른바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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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 왜 이래 다. 꼰대다 약간 이렇게 난리더라고요. 8, 90년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야 축구 쪽은. 그래서 그런 괘씸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 구단에서는 백종범 선수가 훈련 일정 때문에 올 수가 없었고 상벌이 할 때 훈련 상벌할 일정을 때 왜 와야 되는데 그리고. 선수가 훈련해야지. 그럼 훈련- 어떻게 말 돼요? 잘하면 뭐 깎아줄 것. 백종범이 문제 그러니까 그 백종범이 관중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그 당시에 무리를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사과를 그러니까 미리 했잖아요. 아니, 물병만 안 던졌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물병 던진 거를 갖고 제재를 해야지. 심지어 검찰도 소환할 때 일정을 조율하잖아요. 일정 조율 딴 데는 하는데 이번에는 일정 조율도 없이 그냥 딱 날짜 정해놓고 했는데 훈련 있는 거예요. 그럼 선수가 뭘 가야 돼? 훈련을 가야지. 거기다가 의무 참석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연맹을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권위식의 쩐 발언을 하다 보니까 팬들이 더 누구예요, 반감했고 그 위원장? 조남돈 위원장이죠. 저희 변호사인데요. 그걸로 쩐다. 인한 괘씸죄가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팬들도 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이날 경기 이 700만 원 제재금이 나오자마자 서울 팬들이 모금을 시작했죠. 인천이 제재금 그건 2천만 내줘야죠. 원이었는데. 그거 아니 그건 구단이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이제 구단이 낼 경우가 있고 선수가 낼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팬들이 모은 돈이 900만 원이 좀 넘어요. 근데 구단과 백종범 선수가 이거는 팬들의 마음만 받겠다 해서 그 돈에다가 개인 돈을 해서 1,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좋은 행동이네요. 네. 그리고 걸개로 서울 팬들도 예. 백종범 네가 우리를 지켰도 이제 우리가 덜 지켜줄게라는 걸개를 걸어가지고 응원을 실어줬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운 좀 경기가 시간이 필요할 됐었죠. 것 네. 같아요. 보통 이제 그런 심리적인 거. 그 선수들이 벌금형 같은 거 받을 때 이제 개인적인 반칙이나 뭐 이제 스스로 잘못해서 뭐가 문제가 이슈가 된 거는 개인들이 내지만 보통 이제 팀을 위해서 했다거나 약간 좀 그런 부분은 팀에서 많이 내주거든요. 벌금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외국인 선수 벌금은 구단에서 내주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 개인 이탈로 인한 거는 개인이 내고요. 그렇죠. 이런 경기 중에 발생한 거는 이 구단에서 정도, 이 내죠. 정도면 구단이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뭐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백종범 선수가 여하튼 좀 어이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링가드 저는 개인적으로 링가드 활약이 좋지는 않았다고 봤는데 김기동 감독의 생각은 달랐던 게 링가드가 그래도 나름 될 뻔한 몇 번 있었어요. 표정 봐라 뽕 PD. 어떻게 봤어요? 어땠어요? 링가드 좋아하지 않았어 아니, 저 링가드 처음 올 때. 짧은 하이라이트만 봤기는 봤는데 예. 아니 초반에 좀 그러니까 링가드만 주목하게 되잖아요. 네. 그쵸, 움직임을. 또. 저거 볼터치 나는 한번 한 번에. 링가드가 잡으면 살짝 뭔가 좀 기대감이 생기는 그 찬스가 네. 몇 번 있었어요. 이날 링가드가 이 경기에 선발로 출전한 게 올 시즌 처음이고요. 네. 이 경기 전에 연습 경기에서 30분밖에 소화를 안 했어요. 김기동 감독도 그렇게 길게 전반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후반 10몇 분까지 뛰었잖아요. 18분, 네. 이 말을 경기 후에 얘기했는데 몸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뛰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못했고 링가드는 생각보다 괜찮게 플레이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링가드가 몸 상태만 좀 더 올라오면은 팀의 좋은 옵션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링가드 선수가 돈이 이제 얼마인데 진짜. 그렇죠. 사이드 돌파와 슈팅이 강력한 선수인데 지금 K리그 4경기 나와서 슈팅이 2개예요.
홈런 2개. 네, 홈런 하나 했었고. 유효 슈팅 없고요. 경고도 2개고.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이날 경기에서도 슈팅이 제로였고 0개였고 패스 플레이 집중하는데 좀 이제 몸이 올라오고 하면은 그런 플레이들이 나올 때 서울이 때가 좀 되면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 보여줘 링가드. 기대감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름값이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울산이 졌어요. 일격을 당했습니다. 네. 강원이 요즘 진짜 잘 나가요. 네. 강원이 5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쭉쭉 치고 올라오고 있어. 오 야구 역시 야구. 이동경 탈동경 역효과인가요? 뭐 맞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네요. 입대 후 이동경 선수 입대 후 4경기에서 단 네 골밖에 4골밖에 못 안 넣었네. 나왔어요. 주민규 선수가 좀 부진한 게 좀 큰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동경 선수와 주민규 선수의 호흡이 워낙 좋았었는데 그 2대1 패스라든가 연계 플레이 서로 주고받고 네. 어시스트 해주고 하는 네. 플레이가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동경 선수가 빠진 이유로 몇 경기가 좀 더 있었지만 최근 3경기 동안 울산이 지금 2연패 비롯해서 승리가 없어요. 거기에 공통점을 제가 하나 찾아봤더니 이동경 선수가 없는 거는 당연하고 서령우 선수가 빠졌습니다. 어깨 수술했죠. 어깨 수술하죠. 그리고 중원의 핵인 고승범 선수가 빠졌어요. 부상으로. 그 3경기 공통점이 딱 그거예요. 이동현 선수는 뭐 그 전에 2경기를 더 빠지긴 했었죠. 근데 이 이 중원의 고승범 선수가 빠진 차이가 어떤 결과를 좀 나타내냐 보면은 울산이 최근 3경기 중에 김천전 첫 골 제외하고 김천전 두 번째 골부터 총 4골을 모두 다 중거리 슈팅으로 허용했어요. 중원에서의 압박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상대팀들이 중거리 슛을 워낙 많이 쏴요. 울산 전화하고 할 때. 그 약간 전략적으로 좀 갖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울산 맞춤형으로. 그렇죠. 그리고 수비적으로 보면은 김영건 선수의 실수가 좀 올 시즌 워낙 많은데 김영건 선수가 아시안컵부터 나이가 있는데도 아시안컵부터 쉴새 없이 시즌을 뛰어와서 경기 중에 집중력 좀 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많아져요. 많아진 데다가 울산의 강점 중에 하나는 수비 조직력이었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수비 조직력을 오랫동안 이렇게 갈고 닦은 게 있는데 김영건 선수가 약간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 수비에 마테우스, 황석호 선수가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에요. 약간 그 조직력들이 올 시즌 조금 흔들린다. 아직 잘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울산은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경 선수가 빠지면서 공격에 약간 조금 매끄러운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마티나람 선수가 올 시즌 3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헝가리 대표팀으로 6월달에 유로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또 또 장기간 빠지는구나. 공백이 헝가리가 유로를 아. 갔구나 이번에. 거기다가 김지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훈련 중에 부상을 당했거든요. 악재가 쌓여 있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많네요 생각보다. 최전방을 주민규 선수 혼자 버텨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네 확 줄었네요 뭔가. 주민규 선수도 나이를 생각하면 풀타임을 소화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전방이라는 걸 감안해도요. 파이팅. 반면에 강원은 야구 선수가 지금 K리그 온 뒤로 처음으로 2경기 연속골 넣었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하반기에 임대로 와서 한 11경기에서 1골 정도밖에 못 넣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올 시즌에 벌써 5골 넣었어요. 최전방에서 버텨주는데 이 이유를 들어봤더니 지난 시즌에는 혼자 한국 생활을 했는데 올 시즌에 여동생하고 엄마가 같이 들어와서 너무 안정적이래요. 지금 한국에 적응이 많이 됐대요. 그리고 이 선수가 친화력이 좋아서 한국말을 엄청 많이 배우고 선수들하고 막 어울린대요. 그래요? 귀엽다. 굉장히 좀 이게 몸이랑 이거는 다른 이미지죠. 귀여워. 굉장히 터프할 것 같은데. 여동생이랑 엄마랑 꽁냥꽁냥 동생이 하면서 있어서 와서 마음이 안정되는 경우. 엄마랑 원래 남매 오면 안 오히려 싸워, 더 안 싸우나? 속이 끓을 수 있는데 그래서 윤정환 감독이 가족이 그리웠네. 브라질 선수 중에서 제일 친화력이 좋은 선수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거의 한국말도 따로 이렇게 배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좋은 말 나쁜 말 반반씩 배운다고 해요. 뭐. 그래서 그 좋은 말 같이 배워 다행이네. 나쁜 네. 말부터 배우는데. 그래서 야구 선수가 최근에 지금 2경기에서 활약을 해주고 강원 같은 경우는 또 이상원 선수도 계속 골을 넣어주고 있고 강원이 지금 계속 양민혁 선수의 활약도 이날 양민혁 선수 활약이 좋았거든요. 하성룡 기자가 픽한 성룡픽. 성룡픽. 좋습니다. 그래서 강원이 지금 또 이렇게 칭찬 또 했네. 이거 칭찬하면 안 되는데. 저도 아이 지난주에 배준호 선수도 인정한 양민영 선수잖아요. 맞아. 자 그리고 하성룡 기자가 인정한 또 한 명 잘하는 또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전병관. 전병관 선수. 전북의 전병관. 거의 네. 뭐 원더골 네. 원더골 제조기. 맞아. 대전 시절부터 뭐 유명했죠 원더골. 근데 그렇게 어린 선수가 슈팅에 망설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전문 공격
공격수라고 보긴 좀 다르긴 한데. 네, 윙어인데 이 선수가 워낙 이제 그 우리 소위 빠따라고 하죠. 슈팅하는 빠따네. 슈팅력이 좋은 선수인데 이날 두 골 장면도 문선민 선수가 내준 그거를 원터치로 감아서 차는 그거는 대단하죠. 슈팅력 발목의 힘뿐만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2002년생인가 그러거든요. 침착함까지 갖추고 있고 두 번째 골 역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치고 손흥민 들어와서 골이었죠, 두 번째 골. 오른발로 감아. 한명 두고.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대전에서 멋있어. 두 골밖에 못 넣었던 선수로 골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최근 올 시즌 지금 3골인가요? 올 시즌요? 세 리그 골. 3, 4홀. 네. 4호. 네. 아, 4골 넣었나요? 지금 전북의 사실상 지금 실질적인 골잡이죠. 네. 맞아요. 전북의 모습 보고 골 소식 보면 거의 다 전병관 선수. 전병관 선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북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전북이 올 시즌 외국인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은 게 이번 경기가 두 번째 경기였어요. 옛날에 제주전에 한번 선발로 내지 않았는데 그때는 티아고를 교체 투입했었고, 근데 이번엔 티아고를 끝까지 쓰지 않아서 전북이란 팀이 외국 선수 없이 한 경기를 치르는 올 시즌 첫 경기였어요. 올 시즌이 아니라 거의 뭐 최근 들어서도 거의 상황 없었을 같은데요? 것 같은데 지금 전북이 티아고 지난 시즌 득점 2위였던 티아고를 데려왔고 검증된 용병 에르난데스 데려왔고 비니시우스 데려왔고 지금 보아탱 있고 페트라섹이라는 수비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의 외국인 선수가 지금 전멸이에요. 티아고 그래요. 한 골 넣었나? 티아고 완전 꼴찌나고 있죠. 비니시우스 그다음에 저기 한 명 또 누가 있죠? 에르난데스 지금 부상이죠. 페트라섹 한 경기 올 시즌 한 경기 출전이죠. 보아탱은 5경기가 나왔는데 전 감독이 데려온 그 전 선수팀에 같이 있던 선수 데려온 거거든요. 그땐 중용되다가 지금 중용 못 받고 있는데 5경기 나와서 2경기에서 퇴장을 당해서 팀을 말아먹은 상황이에요. 이런. 원래 이 전북하면 외국인 선수가 또 굵직하게 또 활약을 했던 그렇죠. 팀인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올 시즌에도 지금 외국인 활약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송민규, 전병관, 문선민 이런 문선민 제하고 어린 선수들이 앞에서 공격을 이끈 상황이고 전북의 이날 색깔도 최전방에 박재용 선수 그다음에 이선에 문선민, 송민규, 전병관 한마디로 스피드가 좋은 선수로 딱 앞에다가. 경기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전북이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잘 바뀌고 있네요. 근데 지금 그게 감독 아주- 계속 네. 현재 임시 상황에서는 아니에요? 가장 맞는 전술이 아닐까 싶고 이 전북한테 일격을 당한 우리 광주의 이정효 감독 네. 이번엔 쫄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정효 또 나와야죠. 나는 쫄보다. 네. 인터뷰. 우리가 부족해서 진 경기다. 축구가 골을 넣는 경기다. 골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뻔한 말을 하셨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은 이제 감독이 쫄보였다. 선수들에게 면이 안 선다.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이 쫄보까지 갔거든요. 지금 계속 그 자책을 하다가 공격적인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수비적인 교체를 해서 이런 자책을 하셨죠. 허유를 넣지 않은 것을 후회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2대0으로 뒤진 상황에서 수비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거를 공격수를 투입해서 맞받아칠지 수비수를 넣어서 안정화를 선택할지 했는데 수비수를 넣어서 안정화를 선택했는데 그 수비수가 포포비치였고 너무 활약이 이날 경기에 안 좋았죠.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왔고 쫄보를 3번 발언했어요. 이날 기자회견에서만. 삼쫄보. 네, 3쫄보였는데 또 다른 쫄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광주가 전북에 워낙 열세입니다. 워낙 전북이 약해요. 2승 4무 15패로 절대 열세인데 이날 경기에서 전북의 그 아까 선수 교체도 그렇고 이날 패배를 감독이 쫄보여서 진 경기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어차피 질 건데 이것저것 해봤어야 된다는 게 지금 생각인데 쫄보여서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 전북전엔 내가 상상 밖의 행동을 하고 말도 좀 해보겠다라고 예고를 했죠. 기대가 되는데요. 얼마나 상상 바뀔지. 이정효 감독이 보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은데 그 많은 이 생각이 많은 사람 많은 경우에는 이 한 가지가 풀리면 잘 풀리거든요. 근데 꼬이면 되게 꼬이는 상황이 되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지금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엄청 드는데 열심히 하신다고. 굉장히 들었는데.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진짜. 많죠. 퇴근을 안 하신다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심지어 광주의 한 카페에서 이정효 감독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책을 보고 있던가요? 카페에서 노트북 켜놓고 축구 경기 보고 있는 거를 찍어서 올린 팬들이 있더라고요. 눈 떠서 눈 잠들 때까지 축구만 보실 것 같아.
자, 그리고 수원 FC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위. 야. 야. 선두권이랑 승점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진 나요. 않아, 예. 네. 포항이 졌기 때문에 수원 FC가 포항을 이겼기 때문에 포항하고 지금 김천하고 승점이 똑같죠. 네, 25점. 1위이긴 한데 예. 울산이 24점, 수원 FC가 21점. 한 경기면 뭐 바로. 우승한다고 하겠어요, 이러다가? 포항을 잡은 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수원 FC와 포항의 경기는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이날 경기는 후반만 봐면 된다. 왜냐면 이 두 팀의 특징이 맞아요. 후반에 강한 네, 팀이라. 맞아요. 그러네요. 네. 이승우의 교체. 예. 그러니까 이 두 팀 보면요. 수원 FC는 올 시즌 15골 중에 14골을 후반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후반 후반에 추가 강하다. 시간에 4골 넣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 득점으로 챙긴 게 3승 1무 승점 10점이에요. 와. 그런데 후반 추가 시간에 더 강한 포항입니다. 포항은 극장골로 테아드라마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포항 역시 19골 중에 15골을 후반에 넣어요. 그러니까 이 팀 두 팀의 경기는 후반에만 보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후반전에 사나이란 별명이 붙은 이승우 선수가 이날 역시 전반 끝나고 하프타임에 교체됩니다. 교체되는데 정승원 선수와 함께 교체가 돼가지고 투입된 지 1분도 안 돼서 합작을 하죠. 이승우 선수가 안데르손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다음에 전진 패스를 찔러주고 안데르손 크로스를 정승원이 마무리해서 결승골을 넣었던 거거든요. 정말 이제 수원 FC의 이제 후반 DNA가 포항을 이긴 그런 케이스였고 이날 전술 싸움도 재밌었는데 포항 박태하 감독이 후반에 선제골을 먹고 나서 조르지를 투입해서 이호재와 장신 투톱 체제를 가져갑니다. 트윈타워. 트윈타워로 가져가서 공격을 포항이 좀 공격 밀어붙여진 경기였거든요. 수원 FC는 선수비 후역습하고 그 상황에서 김은중 감독 역시 이 상황에서 잭슨이라는 장신 수비수를 투입해가지고 5백으로 맞서고 약간 좀 되게 후반에 재밌었던 경기예요. 재밌었겠네요, 진짜. 후반만 하지 그냥. 네. 하여튼 뭐 K리그는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자, 대전은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민성 감독이 사임을 했죠. 네, 올 시즌 K리그 1 세 번째 감독 교체죠. 이민성 감독은 한 두세 경기 전부터 네. 약간 팬들의 약간 원성을 그쵸. 이제 사임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들을 좀 했죠. 대전 2부가 그리운겨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 고마웠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이미 경기 때 붙어 있었고 며칠 전부터 계속 팬들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고 이민성 감독도 사퇴 생각이 몇 경기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계속 무승부 막 이러면서 연명을 해오다가 서울한테 이기고. 네, 그렇게 네, 서울 희망을 심어줬죠. 그래도 3년 6개월 동안 대전과 함께해서 2부 리그 팀부터 해서 승격했는데 3년 6개월이면 최근에 K리그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했다라고 느낌이죠. 뭐 가장 좋은 기억인 승격이라는 또 네. 그래도 성공적인 그 감독 생활을 했죠. 네, 그렇죠. 일부 지난 시즌 올라오고 나서도 올라오고 지난 시즌에도 잘했고 지난 시즌 8위 그리고 이번 시즌은 사실 좀 악재가 많이 겹쳤잖아요. 부상이 워낙 제가 이게 네. 예전에 이승민 얘기했듯이 선수. 네. 이승민 선수가 거의 지금 초반 빼고 개점휴업 상태고요. 그다음에 티아고를 내보내고 대체 자원으로 생각했던 구택이라는 선수가 또 장기 부상을 당하고 쓸 선수가 없는 거죠. 지난 시즌 대비 뭐 주축 선수들도 워낙 많이 나갔었고요. 에휴, 그렇죠. 어렵다 어려워. 네, 이날 경기 배준호 선수가 대전 홈구장 와서 경기를 관전하더라고요. 하프타임에 맞아요. 네, 또 그 나와서 팬들한테 인사도 하던데요. 네, 마이크로. 사인도 해주고. 마이크로. 네. 저 팬들은 그대로 축구화 신어서 그냥 뛰어라. 뛰어라. 네, 뭐 이런 이민성 말도 감독의 있었는데. 마지막을 보게 됐군요. 네. 씁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천이 제주를 이겼는데 김태현 선수도 골이 뭐 장난이 오, 아니에요. 멋있던데요. 이 선수가 지난번 울산전에서 왼발 슛으로 손흥민 손흥민 빙의골이었는데 그거를 똑같은 상황에서 결승골을 네. 뽑았습니다. 거의 왼발 이 선수가 양발잡이에요. 오른쪽 풀백인데 양발잡인데 이날 경기에 계속 슈팅을 2번 정도 오른발로 때리더라고요. 괜찮았어. 그래서 감독이 풀백인데도 정정용 감독이 이 선수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해서 이 선수가 슈팅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왼발로 이 골을 뽑았는데 이 선수는 정말 지금 1부 리그에서 뛰는 게 너무 기쁜 선수예요. 역대 2부 리그에서만 계속 뛰었던 선수예요. 어디요? 지금 현 소속팀은 전남입니다. 전남 말년병장입니다. 전남하면 왠지 일부 리그에 있어야 될 팀 같은데. 그 시절 예전에. 그렇죠. 노상래 생각나네. 네. 그래서 김천은 지금 시즌 초반 정말 돌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말년 병장들의 활약이 정말 빼어나거든요. 지금 김현욱 선수 5골, 이중민 선수 3골,
지금 뭐 김태현 선수 2골. 말년병장 나가면 또 무서운 이병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병진 이동경. 약간 지금 경계해야 될 게 이 선수들이 7월 15일 날 저녁인데 상무 같은 경우는 말년병장들이 거의 한 달 넘게 말년 휴가를 나갑니다. 그때 휴가 기간에 경기 안 비는구나. 하나요? 이 말년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뛰는 경기가 6월 1일 포항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비는 거네요. 빈 기간 동안 이 선수들이 휴가를 보낸 게 아니라 원 소속팀 가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이제 복귀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년 병장들이 빠지면 뭐 원두재 선수도 있고 골키퍼 김준홍 선수도 있고 다 전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에 입대한 선수들 김대원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지금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됐고 그 선수들로 한 7월까지 버텨야 이제 새로 들어온 이동영 선수라든가 이제 합류하니까 약간 6월 달 정도가 김천에게 조금 힘들 수 위기가 올 수 있는 시기이긴 하죠. 그 한 달을 잘 넘기면 우승을 할 수 있겠군요. 그래도 6월 그럴 또 수 A 매치 기간이 또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또 맞아요. 그렇기도 하네. 바로 또 있으니까 이 매치가. 김천이 군인팀이 우승하면 참 재밌긴 하겠네. 해외 토픽감. 아미 프로 코리안 일부- 알비들이 프로 1부 리그에서 군인이 우승했다. 몇 년 전에 군인. 몇 년 전에 상무팀이 그렇게 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간 적이 있어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수 있냐 없냐가 이슈였거든요. 그 네, 라이센스가 감독 있냐? 자격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아니요, 그게 아니로 팀 자체가 라이센스. 팀 자체가 자체가 라이센스가 프로 ACL 팀으로는 구색이 안 맞는다 네. 이거죠. 제- AFC에서 그 이후에 상황이 업데이트를 좀 안 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당시로는 못 가는 거였어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가더라도 출전권을 딴 팀에게 양도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순위가 안 됐죠. 네, 안 됐었죠. 네. 한 이번 시즌은 될 것 같은데 네. 왠지 재밌을 것 같네요. 기대감이 커지는데 또 누군가 수혜를 보겠네요 그러면. 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